반갑습니다. 요즘 뭐 이 복지가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어서 특히 이번 선거 또 다음 대선에 있어서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담았지만 가능하면 좀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와 관련시켜서는 정말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여든 야든 다 한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지 정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아까 손봉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신뢰성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의 복지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선진국이고 이 선진형 복지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국형 보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서 독재 이렇게 했던 그 과거의 우리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것 또한 잘못 갈까봐 이제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보편주의라는 것은 좀 이 대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진복지국가에 나아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은 이 복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 경제 극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혹은 이 취약계층들이 더 소외되고 배제되고 불안해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민들의 복지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이번 정권 초기만 해도 복지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적인 욕구가 이렇게 분출하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이게 대세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복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그 너그러운 지금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조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면 점점 이렇게 이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편주의의 결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이 있고 없음 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정규직에게만 그 복지 혜택이 이렇게 몰리지 실제로 불안정한 직장 그다음에 실업을 자들에게 있어서는 혜택이 전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어떤 복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보편주의 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가 꾸준히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보편주의 복지를 더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보편주의 복지가 되려면 적어도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담세 부담률 그러니까 이제 조세 부담률하고 복지 부담률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이 국민 부담률을 따지면 대개는 이 담세율 조세 부담률 플러스 이제 사회보장 비용까지 합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도 좀 더 내고 또 이 부유층들이 복지 부담률도 더 늘리는 그런 구조가 반드시 함께 가야만 이 복지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사회복지 특징 몇 가지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기본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 틀은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그 4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까지 사실은 기본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없다면 아동수당 제도가 지금 충분치 않은 것이 이제 지금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맨날 저출산 뭐 얘기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돼 있고 또 건강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하여간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복지가 기본 틀은 잘 돼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그 미래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 저출산이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과 복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도 우리가 심각하지만 이 그 보편주의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구조의 틀 속에서는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복지의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 복지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이 병원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그 건강보험 재정 구조도 악화되고 있고요. 또 고령화 속도가 가장 또 빠르기 때문에 연금 재정 구조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사실은 반값 등록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구조 속에서 무턱대고 우리가 이제 이 그 정말 포퓰리즘적인 그런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거에 현혹될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이 비정규직이나 혹은 이 실업자들을 대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 체계 과정에서 새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복지의 그 최일선 전달 구조들 이런 이 전달 구조들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최일선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고가 자꾸 터지고 거기서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뭐 학교들도 그렇지만 사회복지 시설도 전부 친인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계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종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들이 종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 법인들보다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기독교가 우리 사회복지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부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부금 개인 기부금 중에서 국세청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부금 중에서 이 종교계로 들어가는 기부금이 전체 우리나라 개인 기부금의 80%가 넘습니다. 이거는 OECD 국가에서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는 다시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기부 문화가 낮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80% 이상이 전부 종교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독교에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전부 교회에서 전부 지금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부 건물 짓고 이 그 부유한 목회자들의 어떤 생활비나 뭐 이런 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사회로 환원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좀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비교 같은 경우 이제 그 표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 많은 사회 지표들이 거의 꼴찌입니다. 지금 보면 노인 가구 빈곤율 최하위죠. 그 다음에 그 이 실업률 중에서도 장기 실업자 비율이 이 가장 높습니다. 또 이 그 보육 서비스 수혜율도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자살률 이거는 뭐 세계에서 지금 아주 추종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 그 국민 의료비 지출 비중도 최하위권이고 또 국민 부담률도 최하위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이 부담률이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반면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지표는 거의 최하위고요. 반면에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이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게 사회보장 지출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회 지표가 낮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복지 정책에서 이제 이 고려할 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거기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즘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주의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책임을 많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이 기준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 복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적어도 복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제 이 그 소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런 낙인감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받고 안 받고 그걸 갖다가 선별적으로 했을 때는 무상급식 받는 사람들이 아동기 때부터 굉장히 낙인감을 갖고 그걸 받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 자기가 직업이 있든 없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별주의는 복지 재정을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그 이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는 그런 어떤 구조로 가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데 미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를 저도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사회복지를 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사회복지는 그 근간에 인종 문제를 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회복지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마이너리티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 기저가 좀 깔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뭐 이제 다문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뭐 단일 민족 그리고 뭐 이런 사회적으로 서로 동질성이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과연 정치권에서 지금 구호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주의냐 보편주의냐 그렇게 과연 나눌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복지라는 게 보편주의가 많은 그런 복지국가에서도 선별주의적인 복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선별주의고 다 보편주의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주의가 좀 많아야 된다. 또 빈곤층만 복지 대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복지가 확대된다고 해서 재정위기를 초래하느냐 그런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고부담의 복지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 근로동기를 저하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증세를 피할 수 없는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저는 이 그 증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은 적어도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정치권에서 복지 확대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재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같이 언급이 되어야만 그것이 좀 진정성 있는 어떤 복지다. 그 다음에 보편주의적인 것이 좀 확대돼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복지가 단순히 자선 차원으로 시의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서 근로의 동기를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적 복지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전달 체계가 마련이 돼서 적어도 이제 이 복지 행정이 좀 더 투명해지고 효과성이 제고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63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부담 고혜택의 복지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부담 고혜택의 복지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부담의 복지는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OECD 평균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지금 GDP 대비 한 10% 정도 올해간 10% 정도 되는데요. 한 20%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가야 우리가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IT,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고급 인력, 그다음에 우리 종교계가 좀 정신을 차리면 좀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환원을 더 한다면 저는 고복지, 고혜택의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부담이면서 고혜택 복지로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이 복지를 가지고 자꾸 정치권에서 세대 간에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표 겨냥을 해서 노인복지는 한없이 퍼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동들은 표가 없으니까 아동 청소년 복지는 자꾸 축소하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한번 국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무상급식 안 해줘서 그렇게 그 마음속에 굉장히 좀 억하심정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 세대들 노인복지 안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세대 간의 문제거든요, 복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 간의 통합이 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점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가지고 세대를 나누는 그런 정치권은 정말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 복지 충족도, 국민 체감 행복도가 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체감 행복도가 꼴찌거든요. 30개 국가 중에서 29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복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어떤 철학 가치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복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철학이 좀 잡혀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복지국가 모형을 좀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너무 퍼주기도 안 되고 또 지금과 같은 너무 소극적인 복지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신뢰도입니다. 이제 정부가 앞으로 점점 해야 될 일은 복지거든요. 어떤 다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을 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복지도 우리 국민들이 믿고 좀 더 부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복지가 파탄되지 않는 그런 복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